예,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추가로 남쪽으로 넘어오는 인력은 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현재까지도 거기서 지금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2013년도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거기에 현재 남아있는 원자재나 설비 등을 다 싣고 오느라고 사실 밤 늦게까지 귀환 행렬이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런 개인 물품 외에는 가져오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좀 지체가 되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 현재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물건을 챙겨오지 않더라도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차례차례 귀환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통일부도 지금 자체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현재 우리 근로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언급하는 걸 불필요한 이 오해를 사는 걸 좀 자극을 안 하고 우리 군도 사실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만반의 주변 지역에서 혹시나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오늘 아침 국방부 대변인도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로자들 역시 지금 표현 중에 하나가 평화변전선도 동결하겠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개성공단 12년 운영하면서 좀 전략시설, 그 내부의 주요 시설은 사실 우리 기술자들이 통제하고 있었던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설비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들의 손해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를 안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지금 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항상 원인 제공자들이 북한이 했거든요. 근데 주도권을 잡고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 어차피 결정된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 조치에 대해서 대안 없이 적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소모적인 논쟁은 오히려 북한에 굉장히 바라는 바기 때문에 좀 어차피 이 주요 정책 결정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완벽한 건 없지만은 어차피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좀 참고 지켜보고 이런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냉정하게 봅니다.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오늘 조평통 성명을 보면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서 이제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6.15 얘기를 하고 있어요. 6.15 선언을 자꾸 이렇게 북한이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6.15 합의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성립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 정신에 따라서 남과 북이 이제 공동 번영을 위한 경협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6.15 정신과 6.15 합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가 제재를 위해서 이거 시작하는 것인데요. 강력한 제재 압박 필요한데 또 하나의 과제는 이제 위기 관리.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3차 핵실험 이후에 관찰해 보면 일정한 또 패턴이 있습니다. 그때도 북한은 핵실험은 자기네들이 하고 거꾸로 준전시 상황, 전쟁 선포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면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면서 결국은 또 4차 핵실험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이 개성공단 문제 가지고 이제 군사지역을 공단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시 공단이 폐쇄되면 군사지역화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군이 지금 진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력 배치를 하거나 무력 시위를 하거나 거기서 이제 분쟁을 유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시끄럽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제재에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북한의 위협에 맞서면서 딴 데로 관심을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리는 것은 아주 엄격한 제재를 통해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자고 시작한 제재가 딴 쪽으로 이게 번져서 초점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노리는 그런 전술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펴는 쪽에서도 위기 관리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고 교수님 말씀한 게 더 붙이면은, 6.15 이제 합의를 했고, 김정일, 주석이 한 것이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이었는데. 6.15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뭐 쏘도록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일 시대 때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김정일은 그래도 끝까지 했다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지만 예. 한반도 비핵화를 끝까지 이야기를 해왔었죠. 예. 핵 실험을 하고 나서도 실제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쓰지 않는다, 평화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 지지난해부터요, 사실은 보면 신년사에 이 남북 간의 대결 구도가 굳어지게 되면은 핵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핵 문제가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씀하자면은 지금까지 금기 시대였던 우리의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 한 민족에게 대해서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위협을 안 했었는데 실제로 2014년부터는 그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 김정일의 유언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굳이 6.15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으로서 봤을 때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김영철 통전부장으로서는 지금 테스트 기간이 됩니다. 통전부장이 되고 나서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 김정은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김영철로서는 최대한도로 5월까지는 아까 고위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도로 긴장을 고조시켜서 압박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남남 갈등을 최고조로 이끌어내는데 아마 목표가 할 것입니다. 4월 또 우리 또 정치 일정도 있게 하기 때문에 네. 김영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볼 때는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동원해서 아마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NLL도 될 거, 서해부터 시작해서 전방 지역뿐만 아니라 디도스 공격, 네. 해킹 등등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 최대한의 자산들을 활용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혼란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제가 볼 때는 5월 이후에 되면은 전격적으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들고 화해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만 너네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남북 간에 대단히 화로운 아마 대화 무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또 다시 한 번 더 변신을 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라는 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모를 정도로 깜짝 놀랄 것이겠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것 중에 이상가족 하나가 종류야. 이상가족 예. 상봉 문제인데 상시이든 이 가족 면에서든 네. 등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보내줄 사람이 없기는 할 것 같긴 한데요. 막 그런 것까지 획기적으로 내놓으면서 대화 제의를 하면서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변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전략을 짤 필요가 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우리가 잠정 중단하는데도 그 최대 명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중단하지 않으면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다른 어떤 것을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지금 복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지고요. 네. 다만 이제 국제사회가 전면적 제재에 들어가고 압박에 들어갔을 때 북한이 이제 당대회 이후에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핵 미사일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뭐 어떤 형태로든 그 당의 기본 노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는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를 하지 않는다라든가 적어도 그 핵실험에 관련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는 한은 지금 정세에서는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 부분은 북한이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핵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그렇게 과대평가를 스스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정도의 뭐 조치가 있지 않고는 이 정세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번에 북한이 이제 5차 당대회를 앞두고 세 가지 이벤트를 항상 실행했지 않습니까? 1월 6일 날 수소폭탄 실험, 자칭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요. 1월 8일 날 SLBM 자기들이 발사했다는 걸 공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ICBM.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공위성을 쐈다라고 주장하는데 1960년대 중반에 중국이 마오쩌둥 정부 시절에 이른바 양탄 일성이라 그래서 원자폭탄하고 수소폭탄을 갖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국제사회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이걸 확실히 갖고 나서 그다음에 1970년대 들어서 닉슨과 접촉을 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이런 양태를 보였는데 문제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 패턴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난해 2015년 신년사를 보면은 다종화된 강군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핵폭탄도 재료를 플루토늄을 쓰거나 우라늄을 쓰거나 뭐 중수로를 쓰거나 이런 부분을 갖고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휘황한 설계도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국건이 계속 나가자. 그리고 또 하나 쓰는 것이 작년부터 계속 쓴 것이 자강력 제1조례. 우리 스스로 굳건하게 밀고 나가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자기들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지금 말씀드린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개성공단에 대해서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초강수를 둔 것은 네.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싶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남측을 더욱더 강력히 몰아붙여서 네. 이것을 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 남북 대화가 열릴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것이 5.24 조치 해제고 또 이 개성공단보다 조금 덜 수익을 가져가는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언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이제 비핵화 조치에 준하는 뭔가 성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일단은 그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다음에 당대회 전까지 나중에 이제 이런 우리 정부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인도적인 조치를 역으로 들고 나왔을 때 사실 정부가 그거를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그런 뭐 유화 국면에 다시 접어들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개성공단도 물론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모라토움이 없더라도 이게 재개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서 오늘 오후 5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또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지금 그 240여 명이 개성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관련해서 지금 뭐 출발했다는 소식도 네네.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전혀 상황입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예, 아마도 귀환 조치, 귀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예상만 할 뿐인데요. 네. 추가적으로 또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유한 동국대 교수님, 그리고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네 분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